1974년 5월에 개최된 퍼시픽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매우 혁신적인 멀리뛰기 기술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발구름 후 공중에서 앞으로 한 바퀴 도는 공중제비 기술이었습니다. 멀리뛰기 공중 동작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릎 올려뛰기로 불리는 세일, 두 번째는 젖혀뛰기로 불리는 행, 마지막으로 가해뛰기로 불리는 히치킥입니다. 이 같은 공중 동작을 취하는 이유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채공 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멀리뛰기 기록은 크게 도움닫기 속도, 수직 속도, 공중 동작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약거리의 3분의 2는 발구름판에 접근하기 전까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나머지 3분의 1은 발구름 시의 점프력과 공중 동작으로 결정되죠. 그렇게 도움닫기에서 동일한 속도로 달렸다 하더라도 발구름 시 얼마나 높이 점프하는가, 채공 시 얼마나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기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 동작을 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체의 회전 운동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1971년에 육상 역학을 출간하며 당시 육상 코치로 활동했던 생체 역학의 권위자인 톰 해커는 멀리뛰기 선수가 도움닫기 이후 발구름을 할 때 선수의 발은 약 0.12초 동안 잠시 멈추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힌지 모멘트와 유사하다고 말했죠. 힌지 모멘트는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한쪽 끝이 멈춰 있으면 반대쪽 끝은 계속해서 가속된 속도로 움직여 회전을 일으킨다는 물리 법칙인데요. 멀리뛰기 선수가 발구름을 할 때 발은 짧은 시간 동안 멈추게 되는데 상체는 여전히 움직이기에 세일, 행, 히치킥과 같은 동작으로 상체의 전방 회전을 막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기존 공중 동작 기술처럼 상체의 회전 운동을 막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용한 공중 동작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바로 공중제비 기술이었습니다. 공중제비 기술을 실제 대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선수는 뉴질랜드 멀리뛰기 선수 투아리키 델라미어였는데요. 1974년 당시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의 델라미어는 자신의 멀리뛰기 기록에 만족하지 못해 스포츠 생체 역학에 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톰 해커의 육상 역학을 읽으며 공중제비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데카스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는 케이틀린 제너를 포함한 여러 운동선수가 이미 훈련에서 공중제비 기술을 실험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공중제비 기술을 사용할 거라는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델라미어는 기존 공중 동작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멀리뛰기 선수는 실제로 위로 점프하고 뒤로 점프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워싱턴 주립대 생체역학 교수와 상의한 후 상체의 회전 운동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용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델라미어는 퍼시픽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겨우 3주 동안 연습한 공중제비 기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델라미어의 발은 8m 40cm에 닿으며 1972년 미네 올림픽 멀리뛰기 금메달리스트 랜디 윌리엄스의 기록이 8m 34cm를 넘겼지만 착지 후 손을 뒤로 뻗어 7m 70cm밖에 기록하지 못했죠. 이날 델라미어는 착지에 실패하며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지만 공중제비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이 공중제비 기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기술위원회는 멀리뛰기 경기에서 공중제비 기술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공중제비 기술의 착지 과정에서 목으로 착지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톰 해커는 이에 대해 전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상황은 등으로 착지하는 것뿐이다 라고 설명했고 델라미어 역시 위험해서 금지해야 한다면 체조는 종목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기술위원회 미국 대표 핑커스 소버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공중제비 기술이 너무 달라서 전통적으로 멀리뛰기로 알려진 종목의 기술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1968년에 등장한 포스웨리 플롭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배면뛰기로 불리는 포스웨리 플롭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미국의 딕 포스웨리가 기존의 가이뛰기, 스트레드 점프가 아닌 등이 발을 바라보면 넘는 새로운 기술인 포스웨리 플롭으로 올림픽 기록인 2m 24cm를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높이뛰기 기술인데요. 포스베리 플롭 역시 초기에는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높이뛰기의 정석 기술로 자리잡아 육상에서 혁신을 대표하는 기술인데요. 이 질문에 핑커스 소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높이뛰기에서는 포스베리 플롭 이전에 발을 넘기 위한 광범위한 기술 연습이 있었기에 포스베리 플롭을 인정 안 할 수 없었다. 결국 포스베리 플롭과 멀리뛰기의 공중제비 기술, 이 두 기술 모두 기존 기술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포스베리 플롭은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고 공중제비 기술은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밖의 기술이었다는 건데요.
만약 당시 국제육상경기연맹이 공중제비 기술을 허용했다면 높이뛰기의 포스베리 플롭처럼 멀리뛰기에는 델라미어 플립이라는 기술이 공중동작의 정석처럼 존재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델라미어 플립이 멀리뛰기 기술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위험하면서도 이질적인 기술인가요?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슬레틱 라이프입니다.